안녕하세요. 음악 논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서 보았고, 학술적 글쓰기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논문에 쓰는 방식에 대한 거였다면, 오늘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내 논문으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인의 아이디어를 내 논문으로 가져오는 데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가끔 직접 인용이라고 이름 붙인 게 있는데, 직접 인용을 조금 많이 가져올 때 박스 형태의 인용을 하는데, 그것 또한 직접 인용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직접 인용을 설명드리면요, 원글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행 연구를 보셨을 때 선행 연구에서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내용이네 라고 할 때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셔도 돼요. 대신 출처를 표기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글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구두점, 따옴표로 표기해서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주는 깊은 구렁에 빠졌다, 이런 글을 가져왔다면 따옴표로 표시하는 것 자체가 내가 타인의 글을 가져왔습니다고 여기에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면 카피킬러를 돌렸을 때 출처 표시 및 인용 표현 문장 표장률 제로가 나옵니다. 이게 직접 인용이에요. 그래서 직접 인용이 많아질수록 쉽게 말해서 글쓰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페이지 수가 조금 빨리 늘어나고요. 그리고 좋은 인용구가 많을수록 여러분 논문이 신빙성을 더해가요. 카피킬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카고 방식, 여러분들이 논문 쓰시는 방법입니다. 주석, 각주다는 방식이죠. MLA와 APA는 네 줄을 표시해요. APA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음악 치료나 음악 교육대학원에서 쓰는 방식이고요. MLA는 APA를 조금 축소해 놓은 버전으로 APA가 저자명과 연도를 표기한다면 MLA는 저자명과 페이지 수만 표기하고 한번 표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페이지 숫자만 표기를 합니다. 세 가지 형태의 인용 출처 표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 학문 분야와 기관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이제 가져다 놓은 건, 여기서 말씀드리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방법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밝히는 거기 때문에 출처 표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표절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원하는 체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출처 표기를 꼭 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논문 표절, 저저번 시간에 봤었죠. 논문 표절과 과실에 의한 표절 피하는 방법들 어떤 게 있는가 반드시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인용의 좋은 사례와 좋지 않은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들의 작품에 있어서 신분적 여건이 자연을 노래한 연유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강호가도에서 염증을 느꼈던 것은 부패한 정치현실이라는 사회의 한 층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상으로서의 사회에 대하여 화합의 소망과 현실적 완성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이들과 다른 점이다. 네. 좋지 않은 사례예요. 왜 좋지 않은 사례인지 보이시나요? 밑에 걸 볼게요. 따옴표. 강호가도에서 염증을 느꼈던 것은 부패한 정치현실이라는 사회의 한 층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완성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옴표는 점은 이들과 다른 점이다. 일단 뭐가 차이가 나죠? 따옴표로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 똑같은 건데 따옴표 때문에 좋지 않은 사례와 좋은 사례가 나눠져요. 왜일까요? 위에는 표절입니다. 출처를 밝혔어도 지금처럼 직접 인용을 했을 때 따옴표를 붙이지 않으면 표절이에요. 그대로 문장을 가져올 때는 따옴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출처 표기만 하고 따옴표를 붙이지 않을 때는 어떤 때냐면 간접 인용을 할 때예요. 이렇게.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직접 인용의 사례는 이런 방식으로도 쓰입니다. 이건 제 박사 논문 인트로덕션 첫 페이지예요.
파스칼 뒷사뱅이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사 논문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He studied with Xenakis at Université de Paris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프랑코 도나토니와 Université de Paris 파리 8대학에서 공부했고, CNSM에서 올리버 메시앙이랑 공부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소스들마다 이 사람이 파리 4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파리 1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라고 밝히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각설하고 인용구를 쓸 때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Composing is not convincing 이라고 써있어요. 파스칼 뒷사뱅이 자신의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작곡은 설득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인용구를 써놓는 건 이 인트로덕션, 앞으로 내가 하려는 얘기 중에 파스칼 뒷사뱅이 했던 이 말, 작곡은 설득이 아니다. 고로 내 음악은 논리적이지 않을 거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당신들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내 음악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 내 음악은 분석하려고 들지 마라. 이건 실제로 파스칼 뒷사뱅이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예요. 나에 대해서 200페이지, 300페이지에 관련된 논문이 나한테도 보내지는데 nothing이라고, 정말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논문을 갖다고, 자기는 자기 곡이 분석되는 걸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써야 되나, 근데 이미 시동은 걸어놨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논문의 전체적인 캐릭터를 주기 위해서 Composing is not convincing, 그의 말을 그대로 직접 인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논문을 쓰실 때 이론적 배경이나 생애 혹은 뭐 작곡 기법적 특징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실 때 이 한 챕터를 대표할 수 있는, 서머리할 수 있는 인용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강력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런 인용구를 안 좋아하시는 지도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게 뭐니? 좀 이상하게. 이러면 그냥 빼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난하다고 보신다. 그러면 이런 인용구를 두면 굉장히 챕터를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제가 직접 인용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직접 인용이 3줄 이상이 되면 아까처럼 따옴표로 붙이지 않고 아예 박스 형태의 인용을 하게 돼요. 광장에서 최이유는 주인공의 고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싸움이 멎었다는 부터 겁도 두렵다까지가 책에서 그대로 가져온 문단인 거예요. 이렇게 문단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이 중에 한 문장도 빼거나 아니면 좀 뭔가 변화시키면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이 문단이 갖고 있는 힘과 아이디어를 내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일단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런 문단을 가져왔을 때 일단 이게 박스 형태입니다. 본문 글이 있고 들여쓰기, 글자 크기, 본문이 11포인트라면 한 9포인트 정도로 앞에 1cm, 뒤에 1cm 들여쓰기 하는 게 박스 형태 인용이에요. 제가 직접 인용이라고 부르는. 얼마큼까지 가져올 수 있냐? 주어진 거 없어요. 뭐 A4 용지 한 절반 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이고, 길다면 한 페이지도 갖고 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갖고 오는 건 이제 좋지는 않겠죠. 카피킬러는 문단을 인용하여 끝 문장에만 출처 표기를 한 경우에도 출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줄바꿈을 한다면 각각의 문단이 되어 마지막 문단만 출처로 인식하기 때문에 줄바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문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꺼내놓은 건 직접 인용이 아닐 때 여러분들이 출처 표기를 하실 때 이걸 여러분이 쓴 글이라고 가정해서 맨 마지막에 출처를 붙이면 카피킬러는 여기까지 하나의 출처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출처 표기는 한 문장씩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절률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카피킬러가 인식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출처 표기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거고, 얘는 출처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문단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필자, 번역, 출처 표기해주면 이렇게 붙어서 얘만 갖고 온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얘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가져왔다라는 표시가 이미 작은 글자와 들여쓰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설령 카피킬러가 여기에 있는 글들을 나중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잘못 잡아낸다고 해도 이건 표절로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카피킬러는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에요. AI 같은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렇게 책에서 많이 좋은 글을 긁어올수록 페이지 수가 늘어가는 건 뭐 저명하겠죠. 그래서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은데, 항상 이런 직접 인용, 박스 형태 인용을 쓰시려면 들어가는 글, 메뉴인이 이 곡을 베토벤과 브람스를 잇는 진주 같은 곡이라고 평했을 때 그는 이 곡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인용구, 그리고 저자의 해석이 필요해요. 메뉴인의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 현대의 연주자들에게 있어서 이 곡의 진취적이며 기교적인 특성은, 그러면 이 내용들이 뭔가 진취적이고 기교적 특성에 관련된 얘기겠구나 유추할 수 있죠. 이 박스 형태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있어야 돼요. 역시 이게 파이 스트럭처입니다. 포인트 아웃, 메뉴인이 이렇게 말했다. illustration, 어떻게? 예제 보여주고, explanation, 해석 써주고. 이게 논문에 글을 써가는 구조예요. illustration 파트를 박스 형태 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간접 인용은 말 바꾸기, paraphrasing이라고 해요. 환언이라고 합니다. 최인인에 따르면 휴전 소식을 접한 이명주는 고뇌에 빠졌으며 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 이유는 당시에 사회 믿음이 없어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출처. 이게 뭐랑 다르냐면, 이거 보이시나요? 싸움에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명주는 깊은 구렁에 빠졌다.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었다. 아버지가 정전 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 없었으나 설령 살아있다더라도 그 한 가지만으로 북을 택하기엔 너무 약했다. 블라블라블라. 이 문단의 내용을 요약했더니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휴전 소식을 접한 명주는 고뇌에 빠졌으며 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 이유는 당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어 아무에게도 의지 못하는 주인공의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사회에 대한 믿음? 어디서일까요? 이제 그가 북으로 가야 될 아무 까닭도 없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은혜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그 사회 속에 어떤 사람과 맺어져 있다는 말이라면 맺어질 아무도 없는 사회에 어디다 뿌리를 박을 것인가. 더구나 그 사회 자체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버린 지금에 정치의 광장에 서는 것도 두렵다. 주인공의 절망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약이란 말은 좀 안 어울리고요. paraphrasing이란 말이 정확해요. 문단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해체해서 메인 아이디어만 내 방식으로 다시 이렇게 쓰는 걸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paraphrasing이라고 해요. 이때 출처 달까요? 안 달까요? 달아야 돼요. 이 방식이 남의 글을 가져왔지만 따옴표를 쓰지 않고 출처만 표기해도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문체로 저자의 아이디어를 재구성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접 인용을 하더라도 원문에 독특하거나 중요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올 때에는 가져온 단어나 어구에 인용 보호를 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중간에 어떤 단어들 있죠. 조용한 혁명, 이런 말들, 정말 그 저자가 썼던 말을 가져올 때는 그 출처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건 밑에도 밑에 있으니까 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을 때
출처를 표기하면 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바꾸기의 아이디어의 순서가 주인공 저자, 다른 원 저자가 썼던 아이디어의 흐름과 많이 일치한다면 표절이에요.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문장을 해체해서 다시 재구성할 때는 완전하게 내 논문에, 내 문체에 내가 쓰는 글로서 재탄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원칙적으로는 표절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사례 볼게요. 시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편의 시가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시에서 시적 자아는 세계를 너로 불러들여 새롭게 구성하고 그 속에서 세계와 시적 자아 두 존재 간의 합의를 꿈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를 자화하는 시적 인식을 통하여 세계를 너로서 파악하는 것은 시적 제시 형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뭐가 문제처럼 보이시나요? 일단 이 문장에 갖고 있는, 이 문단에 갖고 있는 문제는 인용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다 생각한 것처럼 써놨죠. 분명히 간접 인용인데. 첫 문장 제외하고는 다 원문을 요약한 거래요. 그렇다면 뭔가 체온에 따르면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 없이 다 자기가 쓴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간접 인용 시 그 분량을 되도록 짧게 처리하거나 인용 부호를 사용할 것. 이만큼까지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쓴다면 차라리 직접 인용을 쓰는 게 낫겠죠. 원문과 간접 인용 텍스트를 비교해 드릴게요. 대중문화는 역사적으로 고정된 인기 있는 텍스트나 실천이게 아니며 또한 역사적으로 고정된 개념적 범주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한 이론적 탐사의 대상인 대중문화는 역사적으로 변화하여 또한 이론적 작업 그 자체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게 원문입니다. 이 원문을 간접 인용했을 때 좋은 스토리는 대중문화가 역사적으로 고정된 텍스트나 실천행위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고정된 개념적 범주도 아니라고 본다. 대중문화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이론적 작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원문에 있었던 아마 좋은 스토리, 문화 연구와 문화 이론에서 가져온 글이겠죠. 원문에 있었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좋아요. 이러면 표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왜 표절이냐면 역사적으로 고정된 개념적 범주, 역사적으로 고정된 개념적 범주, 역사적으로 변화하여 이론적 작업에 의해 대부분 만들어진다. 역사적으로 변화하여 이론적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아이디어 흐름이 똑같죠. 이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이디어 흐름이 똑같아서 얘는 출처를 표기했어도 표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좋은 사례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앞부분의 원문이 좋은 스토리는 대중문화를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구성되는 열린 범주로 본다. 이 정도는 바꿔야 출처 표기해주면 표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간접 인용 안 쓰고 자꾸 직접 인용 쓰게 되겠죠. 근데 한쪽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건 글의 흐름이 수려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간접 인용에 익숙해지시면 어떤 게 좋냐면 이 연구자가 한 말을 내가 패러프레이징 함으로 내 연구를 서포팅 해주는 아이디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원 아이디어를 다르게 했을 때는 이제 위조와 변조가 되겠지만 내가 이 책을 읽었더니 이 원문이 나한테 이렇게 느껴졌다. 나는 이래서 이 원문의 텍스트를 내 아이디어를 보조해 주는데 서포트 해주는 데에 하나의 요소로 쓰겠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간접 인용이 나중에는 더 쓰기 좋아요. 유용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내 연구에 맞춤, 개인 맞춤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재인용 방법을 설명드리면 일단 재인용은 뭐냐면요.
어떤 선행 연구를 봤는데 그 선행 연구에 너무 좋은 인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용구를 가져오는 겁니다. 정확히는 나는 그 원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행 연구에서 그 원문이라고 써 있는 걸 본 거지. 이런 경우를 재인용이라고 합니다. 원문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원문을 제2차 문헌 저자가 직접 번역한 경우, 원문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거나 독특한 표현으로 요약 및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 반드시 재인용을 해야 됩니다. 재인용은 사실은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사 연구에서 재인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인용은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글에서 재인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다른 사람의 연구에서 와, 이 글 되게 좋다. 그런데 이 저자가 쓴 게 아니라 이 저자도 어딘가에서 인용해 온 거구나. 근데 나 그거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출처의 재인용 밝혀줘야 됩니다. 권하진 않지만 일단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홍세화에 따르면 민주주의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 글을 누군가 본 거예요. 이 논문을 쓰는. 어디에서 봤냐면 하승우의 희망의 사회 윤리 똘레랑스라는 책에서 본 거예요. 그럼 하승우가 이 글을 쓴 거냐? 그렇지 않고 이 하승우도 홍세화의 왜냐면인가 라는 신문의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홍길동이 논문을 쓰고 있다면 홍길동의 논문에 나오는 이 홍세화라는 인용구는 하승우의 논문에서 재인용해온 거예요. 얘가 원문, 얘가 내가 본 선행연구, 이게 내 글, 이게 재인용입니다. 이 재인용을 밝혀주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표절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석사연구인데 재인용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솔직히 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하승우 연구만 보신 분이에요. 웬만하면 홍세화의 원문을 찾아봐라. 그리고 이 뒤에 띄고 얘만 달아라. 근데 홍세화의 연구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그냥 재인용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진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이거 쓰지 마시고요, 이거 봤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표절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청문회 받으실 거 아니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인용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표절에서 문대성 논문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게 전형적인 재인용 때문에 표절에 걸린 사례예요. 강진논 등 태권도 종중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소스에서 글이 가져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사람도 그냥 이 논문 보고 쓴 거고 이 사람도 이 논문 보고 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논문에 이 사람 논문이 아마도 참고 문헌으로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선행 연구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저자의 실수입니다. 이 선행 연구에서 이미 이렇게 밝혀져 있네? 그렇다면 나는 강진홍 얘를 재인용으로 표기해야지.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석박사 논문 정도에서 심사위원이 못 찾아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장관 청문회, 국회의원 청문회 받을 때는 이런 논문 표절을 찝어내는 전문가 6, 8명이 달려들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겠죠. 그럴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위직의 표절 중에는 경미한 경우가 있어요. 안철수의 표절 논란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적인 그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 출처 표기 하나 미스했다고 이건 표절이지, 사실 accidental 표절, plagiarism 맞습니다. 의도치 않은 표절이 맞긴 해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억울할 수 있겠죠.
제2인용의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91번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 모리스 린제이가 그의 저서에서 요아임은 이 곡의 장단점에 대해 꿰뚫어보고 있는데 이는 1938년 초연 이후 비평가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라고 비판했고, 한스갈 역시 그의 책에서 이 곡에 대해서 요아임의 편지에 나타난 것처럼 그 누구도 슈만을 숭배했던 요아임보다 더 간결하고 솔직하게 언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흐름은 좋죠. 이 저자는 한스갈의 책을 본 적이 없어요. 하요시의 논문만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분명히 그걸 밝혀준 거예요. 슈만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음악사적, 제조명, 구조적, 양식적 측면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에요.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게 제2인용의 표기 방법이에요. 제2인용은 내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이 인용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원문은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출처 표기는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걸 명시해 주는 거고, 출처 표기를 왜 해주냐? 내 아이디어가 아닌 걸 마치 내 아이디어처럼 썼다가 표절로 판명나면 표절은 한 줄만 표절이 돼도 논문이 취소될 수 있어요. 표절은 그만큼 무겁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처 표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알아봤습니다. 인용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글쓰기가 되게 수월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의 한 명의 걸 훔치면 표절이지만 여러 명 걸 훔치면 리서치다. 결국 그 여러 명 거는 여러 명의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는 얘기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